여러분 동의하시면서 엄청난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안전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안전에 조심하세요. 네, 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에 이렇게 대전 청년들과 시국대화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본 행사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회를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꽃다발을 이렇게 드리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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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네. 뒤에 분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네. 그래도 앉아서 진행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조금만 더 오실까요? 여기가 좁으시고 제가 이쪽. 네, 지금 제 SNS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의 대학생 시국 대화 4탄입니다. 네, 오늘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많은 우리 대학생 청년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면 저희 본행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상당히 시국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대전 충청에 우리 대학생 청년분들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인사말 듣고 행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1월 아침에 새벽에 우리 대전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렇게 뭐 강도가 높지는 않았고 그리고 또 뭐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요즘 대전에 그 핵 폐기물 문제, 사용 후 핵연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위로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디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대전 지역에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해서 중저준위 폐기물까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도 좀 시급하게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대단했죠. 전국에 200만 명, 여기 대전에서도 4만 명 넘게 그렇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또 마친 후에는 행진도 조금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말 참 놀라웠던 것이 그렇게 많은 광화문에만 150만 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그 바탕에는 엄청난 분노가 그렇게 깔려 있는데도 정말 시민들이 놀라운 절제력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세상을 제대로 한번 바꿔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아주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성숙된 그런 시위 집회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마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아주 위대한 시민혁명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놀라고 있죠. 온 세계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성숙된 집회 문화의 모습들 보면서 정말 경탄하고 또 이렇게 존경의 이야기를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움거리가 됐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큰 자랑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위대한 시민혁명은 우리 나라를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동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부패했던 기득권들 전부 대청소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 그런 만드는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대학생들 그다음에 또 청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헬조선 이제 에서 벗어나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세상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또 그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공평한 그런 세상 그렇게 다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세상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촛불 집회에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대학생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젊은 층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말해왔던 헬조선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 우리 정치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도 그동안 정치를 외면해왔던 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책임이 좀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민심의 바다에 함께 해준다면 대한민국을 우리 청년들이 더 꿈꾸는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들을 놓고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주 좋은 소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 질문을 아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실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들어봤는데 참 어려울 수도 있는 질문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 저를 이렇게 찔러주시면 네, 제가 알고 그렇게 진행을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려주세요. 네. 자, 제가 이쪽 뒤에도 좀 이따 볼 거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질문하실 분이요. 네.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자리에서 자기 소개 크게 해주시고 질문 내용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사실 지난 이틀 전 토요일에 홍대에 문재인 전 대표님이 오셨을 때 그때 뵈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아침 이슬도 부르고 막 너무 좋아서 막 껴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틀 만에 대전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더 반갑고요. 앞으로도 많은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력서의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4학년이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에서 주는 이력서에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뭐 지원자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전혀 취업과 관련이 없는 뭐 부모님의 학벌이나 직업, 그리고 심지어 집이 월세인지 뭐 자가인지 이런 것까지 적어내라는 기업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련 정책을 찾아봤는데 2003년에 인권위에서 까먹었다. 잠깐만 핸드폰 좀 볼게요. 떨려서. 네. 네. 2003년에 인권위에서 내놓은 입사 지원서 차별 항목 개선안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라서 기업들이 지금 전혀 지키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님은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이를 해결할 만한 정책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2년 대선 때 그때 표준 이력서 제도, 또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제, 그 두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력서에 방금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 같은 여러 가지 차별이 올 수 있는 신상 정보, 학력, 경력, 뭐 지역 출신, 또 집안의 배경, 심지어 용모가 나타나는 사진, 이런 것까지도 다 일체 기재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누구나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국가가 표준 이력서를 만들어서 모든 입사 서류에 그 표준 이력서가 사용되도록 하자. 민간 기업들까지도 라는 것이고, 블라인드 채용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신상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만 채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기간 동안에 그런 블라인드 채용제가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당시에 KBS 정연주 사장 시절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몇몇 은행들도 했었고, 그것이 꽤 이제 확산되다가 지금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좀 중단된 그런 상태인데요. 이게 KBS 정연주 사장 시절에 블라인드 채용제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그 블라인드 채용제를 하기 전까지는 대체로 이제 서류 전형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뒤에 면접할 때도 서류에 적혀 있는 학력 같은 것이 선입견으로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자, 아나운서, PD를 신규 채용하는데 70~80% 정도가 이른바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합격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스카이 대학 출신들은 거의 20~3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반 대학 출신들이 훨씬 많이 합격했는데, 지방대학 출신들도 많이 합격해서 심지어 어느 한 해에는 전남대학교가 가장 많이 합격자를 배출한 해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계급장 떼고 이런 스펙, 학력, 학벌 이런 거 다 떼고 실력 대 실력으로 경쟁하니까 지방대학 출신들도 전혀 꿀릴 게 없더라는 거죠. 우리 바라는 게 그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회가 적은데 그 적은 기회마저 금수저들이 다 가져가고 흑수저들에게는 기회가 지금 없는, 그것을 두고 우리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그 기회도 공정하게 스카이 대학이든 명문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지방대학이든 또는 대학을 나오지 않는 고졸 출신이든 또는 연령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세상, 그렇게
반드시 만들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이미 공약을 했었는데 앞으로 더 발전시킬게요.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역시 우리 그 대학 청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취업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이요? 네, 지금 제가 정확히 봤는데 저쪽에 계신 안경 쓰신 분, 네, 크게 이쪽까지 잘 들리게끔 자기소개와 질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학생은 아니고 역학학교 공대에서 온 하이스쿨 정한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국내 한번 동안 위안부 협상 기획소이나 사드 등 다양한 외교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앞서서 없는 그런 행동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박근혜 탄핵 후나 이런 박근혜 탄핵 사건이 지나간 후에 이런 확정돼 있어서 제 논의가 있을 것인지 대표님의 의견을 궁금합니다. 네,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한 질문들이시네요. 네,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그런 외교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후보자의 당선으로 외교 정책의 큰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리더십이 지금 붕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세계적인 외교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촛불 민심을 받들어서 빨리 내려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또 역사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밀어붙인다든지 또 사드 배치 결정을 그대로 강행해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지금 그런 자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전부 다음 정부로 그렇게 미뤄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북 정책 그리고 외교 정책 가운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대체 논의 과정 자체가 아예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졸속으로 결정된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그러하고요. 사드 배치 결정도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제대로 검증하거나 공론화하는 과정을 취하지 않고 또 외교적으로도 아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려는 외교적인 노력도 없이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지도 않고 결정을 내린 바도 없다. 이렇게 삼노라는 대답으로 일관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이 졸속 결정이고 알 수 없는 결정이어서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상황을 겪으면서 그 배경에 최순실이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졸속으로 내렸던 그런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답변 충분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저기 맨 뒤에 그 현수막을 들고 있는 우리 여학생분들 1시간 정도 기다리셨는데 두 분이 지금 시국 토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높이 들어주시면 그 학생분들 아니신가요? 네,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만 가까이 와주시면 좀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내려주시고요. 네, 자, 순발력 있게, 자, 바로 질문
잠시만요. 여기 뒤에 분들도 계시는데 뒤에도 한번 바꿔서 다시 이쪽으로 올게요. 자, 질문 있으신 분요? 네, 요 앞에 계신 분 크게 자기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교양 공무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공통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개헌이거든요. 근데 개헌은 지금 시기상조에 너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데 그 세력들에게 한 말씀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개헌의 청사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개헌의 청사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뭐 곤란하시면 저렇게 찔러주셔도 네 좋은데 네 찌르진 않으셨네요. 네, 바로 마이크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정치적 계산이 우리 학생 눈에도 보이죠? 예,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제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꿈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개헌은 필요합니다. 아마 제가 개헌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 몰라요. 참여정부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한 바가 있었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다음 정부를 위한 개헌을 원포인트로 하자고 했는데도 그것도 정략적이라고 오히려 그 개헌의 수혜를 볼 정치 세력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개헌 공약을 했죠. 그때 제가 했던 그 개헌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거고 두 번째가 선거구제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결선투표제도 공약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필요하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거 말고도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개헌 과제라고 뭐 말할 수 있다면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개헌 과제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기본권 조항도 전면적으로 다 손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헌법은 87년도 6월 항쟁 이후에 그 격변기에 급하게 만들었던 헌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시대의 발전을 담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개헌들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개헌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이 주체가 돼서 개헌 논의를 해야죠.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리고 세상을 바꾸자는 이런 촛불이 지금은 횃불을 대고 지금은 뭐 아주 거대한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격불을 쬐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이제 계산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개헌 논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촛불 민심을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죠. 지금은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탄핵 여기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보고요. 이 문제가 다 매듭지어지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인 중심의 개헌 논의 이 시기에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파괴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국면의 개헌이니 정계 개편이니 하면서 다시 또 집권의 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뭐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두 글자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이쪽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여성분이 가장 먼저, 네, 저를 보세요. 네, 그분이요. 네, 본인이세요. 네, 크게 자기 소개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박지혜라고 합니다. 박지혜님, 네. 이명박 정부 때 한 4대강 사업이나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 그런 문제가 국조 문제나 원자력 발전소 문제 같은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얘기를 들어서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4대강 그 사업은 그때 정부가 내세웠던 그 사업의 목표가 우선은 물 부족을 해결하고 그다음 가뭄에 대한 대책이 되고 또 동시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게 드러났죠. 일자리 전혀 늘리지 못했고요. 말하자면 이 중장비 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토건 업체 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가뭄의 경우에도 그 보혜 단기물들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4대강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 했죠? 녹조 라떼라고 하다가 금년에는 뭐죠? 완전히 뭐 정말로 무슨 양탄자 같은 그렇게 우리 4대강을 완전히 죽여놓고 환경을 극심하게 지금 이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그렇게 개방해서 아주 흐르는 강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가 계속 있을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보다 정밀하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필요하다면 보를 철거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막대한 돈 현재 대체로 우리가 파악한 돈만 해도 32조 가량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것이라는 건데 여러분 32조라는 돈이 얼마쯤 되는지 가늠이 됩니까? 제가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연봉 3,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 만드는 자리예요. 그 돈이면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돈이죠. 그 돈을 강바닥에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라도 도움돼서 모르는데 정말로 완전히 국토를 망쳐 대장을 맞는 거죠. 그런데 그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관료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극구 찬양했던 전문가들도 많아요. 그런 그때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게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책임을 물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전은 요즘 우리 대전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몰랐죠. 이게 그 가장 우리가 비판해야 될 대목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 대전에 막대한 원전 폐기물이 있다. 우리가 여기 원자력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 핵연료의 폐기물
그다음에 손상된 핵연료뿐만 아니라 외부의 원전에서 사용됐던 그 핵연료의 폐기물까지도 대전에 연구 목적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아주 대량 반입됐다는 사실 우리 시민들 모르고 계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저준위 폐기물이 대한민국에서 고리 원전 다음으로 심지어 지금 핵 폐기장 경주에 건설되어 있는 핵 폐기장에 있는 양보다 한 5배 가량 우리 대전에 더 많이 있다. 그런 사실 몰랐죠. 그 다음에 지금 대전에서 원자력 연구원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하자면 냉각 고속로를 통해서 그 원전 그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줄이고 독성을 줄인다는 그런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떤 양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때 사용되는 사용 후 핵연료들은 어떻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전혀 몰랐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등 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대전 시민들도 저 고리나 월성 그런 일대의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걱정들 이제는 공감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핵 문제는 원전 문제는 원전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거죠. 저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탈원전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우리가 원전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원전이 설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고 그러면 지난번 2012년 기준으로는 2040 몇 년도, 45년도 이쯤 되면 우리나라의 원전을 모두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라고 저는 이제 이 공약 한 바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그 좀 많은 국민들이 그 탈원전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 경주 일대의 그 지진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대선 후보들 간에 말하자면 그런 공약의 일치가 이루어져서 다음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우리 사회가 탈원전 사회로 그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녹조 라떼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녹조 라떼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네. 엄청난 악취와 네, 먹으면 죽죠. 네. 저 사장님 라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앞에 계신 분이 뭔가 이렇게 많이 적고 계시더라고요. 뭘 적으셨죠? 그냥 네. 변하는 것들 중에서 네. 몰랐던 거. 몰랐다. 너무 열심히 필기하고 계셔서 전 책을 쓰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쪽에 계신 분 한번 네. 예. 바로 손 드신 분 자기소개하시고요.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충남대 좀 오래전에 졸업하고 지금은 국어 선생으로 일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떨리는데 제가 사실은 뭐 어떤 답변을 요청드리는 그런 질문보다는 부탁 말씀이 있어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지금 30대 초반인데 지난 20대를 돌아보면 굉장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헬조선 그런 사회구조의 불합리 속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괜찮다, 잘 살아왔다라고 위로의 한 말씀 전해주는 어른들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투표권이 생긴 이후로 두 번의 대선 투표를 겪으면서 제가 바라는 대통령의 나라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최순실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한 정치적 혐오감을 넘어서서 절망감이나 되게 패배감, 깊은 우울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헬조선이라는 어떤 불합리함,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절망감, 이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저에게 되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아직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의 위로의 말씀 가슴속에 묻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꺼내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그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맨 먼저 잡혀갔던 게 1974년도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거의 지금 40년 넘은 세월이 흐른 거죠. 그 40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미안하죠. 우리 때는 배고픈 시절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러나 희망이 있었어요. 갈수록 좋아졌으니까. 어릴 때는 배고파도 자라났을 때는 좀 더 좋은 세상이 됐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거의 보장이 됐었어요. 심지어 뭐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월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때는 또 대졸, 고졸 월급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월급 차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래서 다소 월급이 못할 뿐이지 취업은 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그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독재 권력, 독재 정치. 그래서 우리가 내 한 몸 고통 겪고 희생하더라도 독재 권력에 맞서서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면 우리가 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그래서 독재와 민주화 이런 이제 전선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오히려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우리 때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또 부모들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지만 갈수록 오히려 어려워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막막해지는 이런 거꾸로 된, 그리고 무엇이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라는 그 이유도 분명히 알기 어렵죠. 이게 사회구조 때문인지, 내 노력이 부족한 건지,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작게 해가지고 지방대학 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인지, 스펙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더 자기 자신 탓을 하게 되고 더 이제 희망을 갖기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제 이런 우리 세대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세상 만들 거라고 다짐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지금 만들어진 세상을 보면 정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저는 이번이 우리가 다시 없는 기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이렇게 범식 국민적인 시민 항쟁이 우리 대한민국 사상 세 번째거든요. 처음이 4.19 혁명, 두 번이 87년도 6월 항쟁. 그 두 번 다 국민은 승리했는데 정치가 망쳐놓았습니다. 4.19 혁명 때도 국민은
혁명의 승리에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시키고 자유당 독재 정권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그 앞까지의 독재 친일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그렇게 해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6월 항쟁 때도 국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죠. 그래서 전두환 50 군부 독재 정권 끝내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는데 그렇게 해서 치러진 첫 직선제 선거에서 야권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또다시 군부 정권을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출범시켜주는 그런 식의 비극적인 일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때 만약에 민주정부가 들었었더라면 과거의 독재에 대한 청산 그리고 독재의 정신이었던 친일에 대한 청산 아마 제대로 되고 그 6월 항쟁의 그 혁명적인 에너지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아마 됐을 겁니다. 정치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이 지금 이 촛불 집회는 당장 현안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 그런 최순실이 함께 했던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분노고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바닥에는 아까 헬조선에 대한 분노, 우리 사회의 지나친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아무런 역할을 못했던 우리 국가 정부에 대한 분노, 이런 우리 잘못된 그동안 기득권들의 그 부패들 이런 것에 대한 분노들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의 시민항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줄 몰랐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정치가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놈이 그놈이지 라고 오히려 정치를 냉소하면서 선거도 제대로 참여를 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오히려 헬조선을 만든 그 한 책임이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가장 희망적인 것이 이 촛불 민심의 중심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시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바라왔던 세상 이번에는 기쁘고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쟁의 승리까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치러질 또 다음 대선 또 확실하게 또 참여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민주정부 꼭 좀 만들어주세요. 네, 다음 질문 주신 분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2002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 또 시민이고 촛불 집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민들이죠. 잠시만 손을 내려주세요. 네, 잠시만 손을 내려주시고요. 네, 자 질문 있으신 분이요? 뒤에도 가주세요. 네. 이분은 마이크 안 주면 뭘 알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드리면 제가 지금 약간 좀 무서운 느낌이 드네요. 네, 이분에게 간략하게 하고 뒤에 한 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재학 중인 11학번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네, 작년 박근혜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서 뵙고 1년 만에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본의 아니게 자신의 공약 중 하나를 지켜냈습니다. 국민 대통합. 지켜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 대통합 이면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 때문에 지금 3~4%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이 한마음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는 제 생각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분열로 얼룩진 사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져 오던 경상도와 전라도 간의 동서 갈등, 그리고 저희 청년 세대들과 아버지 세대들의 그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그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최근 강남역 사건과 메갈리안 사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남녀 연함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그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말해서 충돌이 있고 하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갈등들은 이런 어느 정도의 갈등을 수준을 넘어선 분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분열적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긴 강의를 들었지만 질문은 마지막에 있었네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다문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뭐 지역색 같은 것도 뭐 어느 나라나 전부 나름대로 자기 고향에 대한 향토의식 같은 게 다 있고요. 지역색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또 전쟁을 겪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북 정책을 놓고도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또 전쟁을 체험했던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들 간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에나 있는 국민들의 생각의 차이 또는 분열이 아니라 이것을 의도적으로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자기 세력의 계속 집권을 위해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분열을 정폭시켜 온 세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이 그 점이죠. 영남과 호남 이런 지역구도 어느 세력들이 이 지역구도를 정폭시켜 왔습니까? 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말하자면 영남 지역을 토대로 해서 계속 집권하려고 했던 그런 기득권 정치 세력이 이런 지역구도, 지역 갈등을 정복시켜 온 거죠. 그 다음에 이념적인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보수며 진보며 하면서 이른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보다 대화, 그 다음에 또 평화 이런 것을 중시하는 세력에 대해서 그것을 종북, 빨리 이러면서 분열시켜 온 것도 그런 분열을 통해서 집권을 연장을 깨웠던 기득권 정치 세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말 이런 그 세력들이 제가 요즘 가짜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정한 보수가 아니거든요. 보수는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고 민족과 국가를 중시하고 또 민족과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면서 노블리제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것이 보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해왔던 이 어떤 기득권 정치 세력은 그것이 아니라 항상 국정 운영을 사사롭게 하고 국가 권력을 자기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그러면서 우리 청문회 할 때마다 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청문회 때마다 그 장관 후보들마다 다 군대 제대로 안 가거나 세금을 제대로 안 냈거나 위장 전입을 했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이런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반칙을 하면서 특권을 누리려고 해요. 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분열적인 사회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계속 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득권 정치 세력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를 보다 통합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만 더 크게 내다보면 그게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으니 젊은 사람들의 문제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면 결국은 은퇴했던 부모 세대가 다시 돈벌이에 나서야 되잖아요. 좋은 일자리 구해집니까? 식당 같은 거 자영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비정규직 그들의 일자리 고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는 바로 부모 세대의 문제. 급속도로 고령화되어 가는데 어르신들은 누가 복양해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면 어르신들을 부양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은 어르신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문제인 것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을 못하니 그러면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인구가 좀 줄어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당장 내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세금도 줄게 되고 소비도 줄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헤어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3, 4년 더 지나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국가 건강을 지켜 나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어르신 세대들도 이 점에 대해서 이제는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를 이런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 국가의 재정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적인 노력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최우수적인 과제로 인식해야만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첫 1단계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가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꽤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랐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참 또 후퇴해버렸죠. 정식 민주주의 제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제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예요. 우리 경제 민주화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는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통합의 민주주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전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 방금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통합의 민주주의까지도 함께 이루어내자 라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오랜 시간 다리 아프시죠? 네, 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받고 네,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내려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네, 저쪽 남자분 계신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딱 5글자로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문재인 전 대표님께서도 5글자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5가지 글자로 생각을 주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 계속 소에 계신다고 너무나도, 근데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자, 여기도 동시에 5글자로 취약을 해 주시고, 5글자로 만드셨나요? 여기 6글자 안 될까요? 6글자. 6글자 좀 안 된다. 알겠습니다. 6글자까지, 오케이. 네. 자, 6글자. 이제 평화시 계속할까요?
네, 평화 시위 계속할까? 평화 시위 계속할까? 아홉 글자인데요. 네, 좋습니다. 평화 시위. 저 뒤에도 한번 해주세요. 자, 한 분만 더. 뒤에 여성분. 네. 네? 잘 안 들려요. 금괴왕 진짜? 네? 아, 금괴 200돈. 아, 그건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일단 질문 5글자로 해주셔도 좋은데 벌써 9글자로 늘려주셔서 9글자도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어떤 것이었죠? 평화 시위 계속할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시위가 정말 과거에 우리가 화염병이 난무하던 그런 시기보다 세상을 훨씬 더 제대로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선은 정말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위 집회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금괴를 한 200톤 갖고 있죠. 예, 그걸로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 짜리 문제 다 해결해 드릴게요.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정원 어떻게 국정원 어떻게 하실 이미 저는 5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국정원 어떻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가 너무 곤란해요. 네,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5글자는 아니지만, 네, 국정원 어떻게 할까? 잠시만요. 네. 근데 마지막 특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정말. 5글자. 네.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의료민영화 그리고 국정원 어떻게 할 건가? 네, 요 두 가지 질문 짧게 5글자로 줄여주셔도 좋고요. 네. 예,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우리가 뭐 반대해 왔고요. 뭐 그건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국정원 검찰 이렇게 개혁의 출발은 맞으면 거기에 있던 정치 검찰, 그다음에 또 국정원의 정치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의료민영화 아니요 의료민영화 하셨으니까 국정원 어떻게 할 건가?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페이스북을 찾아오세요. 이곳에서 많은 질문을 다 받고 싶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또 이 마지막 질문 하신 분 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국정원 어떻게 할까? 상당히 좀 민감한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국정원을 네, 대답하셨죠?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마지막으로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1, 2학번 유채리입니다. 저 아까부터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직업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유리천장 얘기가 나와 있고 사회적으로 여성 혐오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심리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성 혐오 아니면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며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빛에서 레이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찔러주셨어요. 자,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이 더 이상 이제 질문을 안 받으면 촛불 집회할 거다 뭐 이런 눈빛이신데,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 발언 드리고 본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양성평등 여성들의 유리천장 이 부분은 이렇게 짧게 답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선거 때마다 다들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결국 의지의 문제잖아요.
그 의지는 과거의 지난 날의 노력을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도 양성평등을 국가적인 정책 과제로 삼고 여성들의 유천장을 깨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했던 그 시기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여성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여성 장관도 뭐 여성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환경부가 아니라 국무부 장관 이런 남자들의 고유 영역이었던 분야까지도 여성 장관을 배출하고 최초로 여성 총리 배출하고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관, 최초의 여성 대법관 곳곳에서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이렇게 깨어나갔던 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죠. 그 점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답이 됐습니까? 예. 네, 오늘 이렇게 대전 청년들과 함께 자리를 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 본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희망입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의 중심에 또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그 중심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 노동자들이 억압받던 그 시절에는 또 이 노동운동의 중심에 항상 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온 거예요. 산업화도 민주화도 모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아마도 저는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남겼던 실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아이러니한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어요. 우리 사회가 아주 민주화되고 노동권도 아주 강화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듯이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사회적 발언, 정치적 발언이 줄어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작아졌어요. 그러니 그와 동시에 우리 사회 희망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다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의 희망을 기성세대가 하자면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세월 겪고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경계가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촛불민심과 함께 한다면 또 촛불민심의 중심에 서주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로 퇴진으로 그치지 않고 그 너머에서 또 정권 교체로만 또 그치지 않고 또 그 너머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가 있는 그리고 또 그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도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어떤 게 예상됐냐면요. 지금 우르르 나와서 사진을 찍고 싶어서 지금 눈빛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그러고 계세요. 물론 이렇게 다 찍어 주실 수도 있지만 못 찍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전체 셀카를 한번 찍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아니요. 자, 뒤에 분들 약간 앉아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요. 자,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이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지 마시고요. 통로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통로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대표님.